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장롱 뒤편에서 붉은 실로 묶인 작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먼지 쌓인 틈 사이 그 봉투는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숨겨둔 흔적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볍게 뜯어보려던 순간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하나가 제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절대 열지 마라.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단정한 글씨가 아니라 마치 마음이 크게 흔들린 날, 급히 적은 듯한 삐뚤어진 글씨, 심장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와 무작정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냥 숨을 좀 고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DJ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다음은 익명으로 도착한 사연입니다. 열어서는 안 되는 봉투를 딸에게 남겨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순간 제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읽히는 문장, 쉼표 하나 찍는 호흡, 단어 고르는 방식까지 모두 엄마가 글 쓰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DJ가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제 딸이 절대 알면 안 되는 사람에게 매달 돈을 보내왔습니다. 손에 든 붉은 실 묶인 봉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명의 사연, 그리고 엄마의 떨리는 글씨. 세 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알고 있던 엄마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먼지 쌓인 장롱 뒤편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듯한 자리에서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장롱 문을 열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70년대식 가구 특유의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린 시절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이 장롱 앞에서 한참 서 계시던 모습, 뭔가를 꺼내려다 말고 그냥 문을 닫고 돌아서시던 엄마의 뒷모습, 당시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엄마는 이 봉투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봉투는 붉은 실로 꼼꼼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자 실이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바짝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봉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실만은 절대 끊지 않으려 애쓰신 것처럼 말입니다. 봉투 겉면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소 쓰던 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글씨체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획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열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엄마는 왜 이걸 숨기신 걸까? 머릿속으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봉투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붉은 실을 끊었습니다. 툭! 실이 끊어지는 소리.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묵직한 감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금 뭉치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돈뭉치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이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 한 줄만은 또렷했습니다. 새벽 청소일로 허리 굽히고 주말엔 식당 설거지까지 하시던 엄마.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시던 엄마. 이렇게 큰 돈을 모으셨다니 엄마의 새벽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에서 물만 들이켰습니다.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거실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스르르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시간대 사연을 대신 읽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제목은 딸에게 말 못한 열애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에게 말 못한 지 벌써 10년입니다. 그 한 문장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글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엄마가 쓰시는 문장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날 이후 저는 약속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엄마가 쓴 글이 분명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 아이가 나 때문에 발목 잡힐까봐 무섭습니다. 그래도 그날이 오면 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난다고요? 라디오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22살 대학 졸업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준비하셨을까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왜 그러니? 일어나거라. 엄마는 당황하시며 저를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저 이제 엄마 짐 안 될 거예요. 취직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쉬셔도 돼요. 그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만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그날 밤 혼자 오셨다는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홀로 짐을 싸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8빈 제가 이제야 알게 된 엄마의 비밀이 두려웠습니다. 이른을 앞둔 엄마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딸에게 말 못한 열애, 그 사연이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그래. 네가 알 때가 됐나 보구나. 엄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장롱문이 다시 삐걱거렸습니다. 엄마는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장부는 모서리가 전부 달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구겨지고 눌린 흔적들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야. 엄마는 장부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장부를 펼쳤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의 3월이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작은 돈을 하나하나 모아두셨습니다. 청소일, 설거지, 파출부, 그리고 병원비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셨어요? 괜찮아. 허리가 좀 안 좋았을 뿐이야. 청소일로 허리를 굽히고 설거지로 손이 트고 붓고 엄마의 10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생활비 절약분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네가 생활고를 걱정할까봐 내 생활비를 조금씩 줄였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점심을 거르거나 옷을 사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저 몰래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이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겁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날은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어떤 날은 글씨 옆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중간중간 보낸 돈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보낸 돈은 뭐예요? 엄마는 장부를 응시하셨습니다. 한참을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건 네 아빠한테 보낸 거야. 아빠요? 저는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빠가 우리를 떠난 뒤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만 알았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엄마는 장부 마지막 장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장부 사이에서 종이 2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버스표와 편지였습니다. 버스표는 10년 전 제 졸업식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시 편도. 엄마와 아빠가 신혼 시절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빠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역시 붉은 실로 묶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당신과 딸 앞에 설 용기가 없소.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졌소. 당신과 딸에게 짐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떠나오. 저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갈 용기는 없소.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작은 찻집, 나는 거기서 당신을 기다릴 거요. 편지는 제가 10살 때의 날짜였습니다. 아빠가 집을 떠나신 바로 그 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편지를 보내셨어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 아빠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우리 앞에서 사라졌단다. 그리고 네가 10살 때 이 편지 하나만 보내왔지. 엄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편지를 품고 살았어. 그리고 네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생각했단다. 이 아이가 홀로 설 때까지만 버티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곳으로 가자. 네 아빠는 비겁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저 책임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시점부터 10년 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구나. 살아계신다는 확신도 없어. 하지만 가끔은 그래도 혹시 하는 희망을 걸었단다. 그런데 왜 돈을 보내셨어요? 네 아빠가 어디 있든 혼자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주소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도시 우체국 본점에 직원을 만나 사정을 얘기했단다. 그분이 반년씩 보관해 주기로 했지. 그래서 매번 갱신하러 갔어. 엄마의 눈에 오래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받았는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래도 보냈어. 10년 동안 엄마는 혼자 그렇게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럼 왜 제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의 손은 거칠고 말라 있었습니다. 희망 고문이 될까봐 두려웠어. 네 아빠가 정말 그곳에 있을지 아니면 그냥 미안함을 전하려던 말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버스표를 준비하신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가 졸업하던 그날 생각했어. 이제 이 아이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가 결혼할 때쯤이면 난 그곳에 있을 생각이었어. 그곳에서 아빠를 기다리며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돈은 아빠를 찾아갈 비용이자 엄마가 혼자 살 준비비였고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하필 붉은 실로 묶으신 거예요? 엄마는 편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 아빠가 보낸 편지가 붉은 실로 묶여 있었단다. 엄마의 손이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담은 봉투를 같은 붉은 실로 묶었지. 그 실을 자르지 못하는 한 나는 아직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붉은 실은 우리 둘을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였거든. 그리고 너와 나를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이기도 했어. 붉은 실은 엄마에게 약속이자 연결이었던 겁니다. 엄마, 그 뒤에 실제로 그 도시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3번 다녀왔어. 언제요? 네가 대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그리고 졸업하던 해에.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1학년 때는 네가 처음 집을 떠나 기숙사로 들어간 날이었어. 빈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더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작은 찻집에 가서 차를 시켰어.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지.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단다. 혹시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오지 않았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3학년 때는 네가 취업 걱정으로 힘들어하던 시절이었지. 나도 마음이 무거워서 그날은 빗소리와 함께 앉아 있었어. 그리움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간 것 같았어.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던 해에는 마지막으로 가봤단다. 정말 그곳으로 떠나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찻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때도 오지 않았어. 3번 다 그랬어. 그런데도 또 가시려고 하셨어요? 그래. 살아계신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희망을 걸었으니까. 엄마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의 의미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엄마를 잃을까봐, 엄마가 홀로 그곳으로 떠나실까봐.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에 엄마의 외로움이 내가 보지 못한 시간이었단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엄마, 저 그날 기억나요. 졸업식 날. 엄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 엄마한테 무릎 꿇고 울었잖아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 혼자 우셨죠. 제가 몰랐던 그 10년 동안 엄마는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날 너의 눈물은 내 마음도 함께 무너뜨렸단다.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살아온 것 같아서, 네 꿈보다 내 걱정을 먼저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했어. 이제는 이 아이를 자유롭게 해줘야겠다고. 아니에요. 엄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10년간 혼자 버티며 쌓았던 마음이 그 순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가 짐이에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가 떠나는 게 제가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가요. 그 도시에. 저는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어깨가 그제서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제 품에서 천천히 물러나셨습니다. 같이 엄마의 눈에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가요. 그리고 바닷가도 가고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만약 아빠를 만나면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엄마의 기다림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돈이에요. 엄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그럼 네 인생은 엄마가 제 인생이에요.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엄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붉은 실로 묶였던 봉투,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엄마의 사연, 손때 묻은 낡은 장부, 편도 버스표, 그리고 아빠의 편지. 엄마가 감춰온 모든 비밀이 그날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10년은 떠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10년을 채울 차례입니다. 엄마가 혼자 견뎌낸 무게를 이제는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여러분 곁에도 말 못하고 혼자 짊어진 무게가 있지 않으신가요? 늦기 전에 그분의 손을 잡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황금빛 노을과 함께 오늘도 따뜻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